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 납치 고문 사망 사건 발생.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장으로 캄보디아 현지로 긴급 출국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39년 군복무. 한미연합 군사령부 부사령관을 거쳐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역임. 재선 국회의원에 선출되어 당 최고위원으로 활약. 최근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내란의 정의를 두고 국민의힘과 충돌. 내란이라고 하면은 북한을 문란하는 겁니다. 합법적인 비상계엄 하에서도 입법부를 침탈을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부를 침탈했기 때문에 실제 내란인 겁니다. 김병주 의원이 본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실태와 국방위 핵심 쟁점 집중 분석합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들에 대한 구급 납치 등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 단장으로 캄보디아에 급파했던 김병주 의원이 감금됐던 한국 청년 3명을 구출했습니다. 급박했던 현장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병주 의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숨가쁜 한 주였습니다. 주체는 국감장에서 막 호령하시더니 어제까지 캄보디아에 계셨죠? 네, 오늘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네. 39년 군인 정신으로 한 명의 국민이라도 더 구출하겠다 이런 비상한 각오로 떠나셨는데 약속 지키셨어요? 네, 가서 열심히 시간을 아껴가면서 많은 그 정치인들을 만나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우리 지역 남양주 지역에 있는 정모 어머니께서 8월 15일 날 아들이 캄보디아 갔는데 연락이 안 된다. 네. 꼭 찾아달라고 제가 출국하기 전에 민원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참 자식을 둔 애비의 심정으로 진짜 우리 청년들 한 명이라도 더 구출하고 또 구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와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시스템적으로도 많이 구축을 했고요. 또 다행스럽게 정모군의 위치가 확인되면서 네. 구출까지 성공을 해서 천만다행이라고 봅니다. 그 정무군은 의원님 지역구 청년이었군요. 네. 평소에는 이렇게 빠르게 움직여주지 않던 캄보디아 경찰과 정부가 협조가 잘 된 데는 어떤 요인이 있었을까요? 캄보디아 정부 고위급들이 움직여줬습니다. 네. 정부가. 그리고 캄보디아 경찰이 움직여줬고요. 그런 배경하에서는 이번에 우리 민주당의 대응팀이 갔고 또 정부에서는 종합대응단이 가서 네.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했고요. 캄보디아 훈만의 총리를 비롯해서 행정부에서 64명을 소환하고 앞으로 하는 역할을 했고 저희는 상원과 하원을 방문해서 주요 핵심 의원들과 논의를 거쳐서 네. 캄보디아에서 실제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한국인 구출이나 한국인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공감대가 가는 날 첫날 목요일하고 금요일 오전까지 형성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가운데 금요일 날 17일 날 12시경에 정모 씨의 그 군의 위치가 확인이 됐어요. 네. 우리 그 부모님하고 그 정모 친구들, 우리 비서진들이 위치 추적을 여러 가지를 해서 확인이 돼서 네. 그때부터 발빠르게 움직여져서 8시간 만에 급습을 해서 구출을 해냈습니다. 사실 정상적으로 신고가 들어가면 캄보디아 체계에서는 한 3주가 넘어서 그러니까요. 거기에 수색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은 한 명이라도 더 구출해야 되겠다. 또 네. 자식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봐서 절박한 마음으로 그 맥을 찾아서 실시를 했습니다. 원래는 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 캄보디아 의회에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요구를 좀 전달하러 간 거잖아요. 네네. 어떤 의견들을 좀 더 많이 나누고 왔습니까? 네, 사실 시스템적으로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원과 상원을 만나서는 우리 경찰들을 캄보디아 경찰에 파견하는 해서 같이 수사를 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것은 필리핀에서는 그걸 코리안 데스크라고 용어를 써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더 강화된 개념으로
합동 수사 TF를 만들자. 네. 그 경찰과 국정원까지 포함된 캄보디아와 우리 대한민국의 합동 수사 TF를 만들어서 사이버 범죄로부터 우리 그 피해가 없도록 또 거기에 간담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을 구출해내고 또 우리 국내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그런 것까지 제기를 했고 거기에서는 동의를 해서 TF가 구성되는 것까지 합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내일부터는 실무 협의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지 되면 조만간에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은 이런 여러 가지 범죄 피해 또 거기에 가 있는 우리 청년들을 구출해내는데 쉬울 것 같고요. 저희는 상원 의원들을 만나서 하나 더 요구를 한 것이 네. 단순히 TF만 구성되면은 우리 한 파견 경찰들에게 수사권을 좀 줘라. 네. 특히 한국인에 국한해서 네. 한국인한테 직접 수사할 수 네, 있는 수사할 권한. 수 네. 있는 권한을 주고 계속 주기가 어리면 한시적으로라도 줘라. 그래야만이 예를 들어 피해 신고가 온다든가 오면 그렇죠. 적극적으로 가서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상원의 부의장하고 상원 의원들을 만났는데 부의장은 우리로 얘기하면 국방위원장도 하고 행안위원장, 경찰을 네. 통제하는 하고 있는 아주 막강한 그 영향력이 있는 분이었는데 그분도 동의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했고 앞으로 그런 것까지 실무 협의에서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니 우선 어떤 대책이 시급하다고 느꼈는지 지금 구금됐다가 송환된 64명은 피의자 신분으로 모두 지금 경찰서로 갔습니다. 피해자이면서도 피의자라면서 한편에서는 좀 따가운 네. 시선도 있고요. 김 의원이 구출한 청년에 대해서도 결국 이게 범죄자를 구한 것 아니냐 이런 질타의 목소리도 들려던데 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대부분이 사실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죠. 네. 예를 들어 사이버 범죄에 가담을 해서 우리 국내에 피해를 줬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또 그 안에서 감금이 되면서 본인들이 때 강요를 당하고 여러 가지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가의 책무는 첫 번째 책무가 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청년들이 캄보디아에 가서 피해자가 됐든 가해자가 됐든 위험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네. 먼저 국가는 그들을 구출해내고 네. 그다음 국내에 와서 법적 조치를 하는 건 그 차후라고 보고 그리고 법적 책임을 지고 난 다음에는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을 또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봤고요. 이번에는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구출해서 국내로 데리고 오고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거에 주안을 뒀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1초 2초를 써가면서 구출 작전을 했던 거고요. 네, 구출 작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정모군의 어머니, 가족들, 친구들, 네. 또 우리 비서진들 거기에 있는 캄보디아의 경찰과 고위급 또 우리 동포들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네. 그래서 합작으로 이루어졌는데 사실 정확한 위치를 알고 8시간 만에 급습을 해서 신병을 확보를 했었는데 정상적으로 했으면은 그것이 이루어지기 어렵죠. 그리고 사성 장군의 네. 지휘력을 제대로 발휘 한번 하셨네요. 그렇죠. 네. 그 군사 작전에 늘 하기 때문에 군사 작전보다도 더 긴장이 많이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정상적인 절차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위치가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가자마자 우리 경찰 대사관에 있는 경찰 영사에게 제보를 해서 확인하게 하고 캄보디아 경찰 쪽에도 확인을 요청을 했는데 위치가 확인이 되면서부터 발빠르게 움직여졌고요. 네. 그래서 천운이었습니다. 만약에 10분만 늦었어도 그 친구들이 가니까 이제 도망을 가는 준비를 어디로 하고 옮기려고 있었어요. 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경찰이 급습하니까 거기에 있는 책임자라든가 다른 인원이 막 도망을 간 거예요. 네. 그래서 본인들도 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없어서 도망가야 되나 해서 여건하고 그 사무실에 가서 핸드폰을 챙겨 짐을 싸는 사이에 급습이 돼서 네. 신병이 확보됐는데 본인을 제가 어제 가서 면담을 했습니다. 네.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네. 만약 경찰이 오니까 자기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요청해서 된지 모르고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네, 네. 국회의원을 하니까 대한민국의 존재 가치 너무 감사하고 빨리 돌아와서 엄마를 만나고 싶다 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저의 전화로 어머니하고도 소통을 시켜주고 안심도 네. 시켜주고 했습니다. 가장 큰 손해 피해자는 그 캄보디아 교포들 네.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가요? 거기 동포들이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척박한 환경에서 겨우 안착을 했는데 지금 이러한 사건이 터지면서 여행객도 급격히 줄어들고 이미지가 나빠지면서 당장 생업에 지장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풀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범죄 단지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구출해내고 하는 거와 그걸 방지하는 노력 하나 하고 네. 우리 동포들도 우리의 국민이지 않습니까? 피해를 최소로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 고위급하고 양하원에도 강조한 것이 지금 이것을 빨리 풀어야 네. 캄보디아와 우리가 정상화돼서 교민 피해도 줄 것이고 캄보디아 측 피해도 줄 것이다. 네. 그래서 그 노력을 당부를 했습니다. 해외에 나가면 대사관, 영사관밖에 믿을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따금 교민이나 국민들의 도움 요청을 외면한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뭐 경찰 등 수사 당국의 대응과 함께 외교부의 역할도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사실 이번에 제가 느낀 것인데 거기 대사관 직원들이 한 30여 명 되고 경찰도 3명만 파견돼 있더라고요. 네. 사실 예전에는 경찰들이 해외 공간에 많이 파견이 돼서 이런 걸 다루었는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면서 많이 줄었더라고요. 외사국 자체를 축소시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부분의 민원은 경찰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늘려고 그리고 그 중요국하고는 실제 그런 TF라든가 코리안 데스크를 만들어서 합동으로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처럼 또 캄보디아의 이런 단속을 강화하면은 고무풍선 효과처럼 또 다른 데로 이 그렇죠. 조직이 움직이잖아요. 가까운 네.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뭐 필리핀 등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경찰 우리 병력들이 파견을 가서 코리아 데스크를 만들어서 합동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캄보디아 문제가 있으니까 캄보디아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도 직접 언급을 네, 했죠. 네, 그렇습니다. 동남아 전역에 대한 어떤 뭐 네, 잘못된 대통령께서 정보. 다행히 또 동남아 지역에 대해서 사기성 취업 구인 광고 네. 이런 것부터 우리가 손을 봐야 되겠더라고요. 네. 국정감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첫 주 보냈는데요. 지금 막말 고성이 오고 하면서 파행이 거듭된 한 주였는데 김 의원께서는 지금 국방위시잖아요. 민주당 이번 국감의 의제로 내란 척결을 네. 강조합니다. 김 의원께서는 이번 국감의 의미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번 전체적인 틀에서는 내란을 척결하는 것, 네. 그다음에 민생 국감, 경제 살리는 국감이 돼야 된다고 봤고요. 국방위에서는 내란 척결과 자주 국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네. 그걸 핵심으로 봤습니다. 네. 네. 지난 국방위 국감장에 호랑이가 나타난 것 같다 이런 네. 얘기들을 했습니다. 김 의원 모습을 네. 빗대서 한 말인데 당시 성일종 의원의 어떤 말에 그렇게 화가 나셨어요? 네. 제가 평소 되게 온순한데 제가 양보를 못하는 분야에는 되게 호통을 치고 네. 그랬습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국방부에서 내란이라는 단어를 쓴 걸 갖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네. 지금 내란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 지금 윤석열 그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재판에서 결론이 나야 쓴다고 해서 제가 호통을 쳤죠. 이것은 이미 내란이 명확하고요. 내란은 국헌의 문란 됐을 때 내란이라고 하는데 국헌 문란은 사실 불법적인 계엄에서 특히 입법부를 침탈한 것, 선관을 침탈한 걸 국헌 문란이기 때문에 이것은 네. 현행범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란이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도 내란 행위로 윤석열 내란 수계가 탄핵이 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 시비 거는 성일종 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제가 그것은 내란을 쓰는 게 맞고 내란 척결을 해야 된다라고 호통을 쳤고요. 또 네. 그렇게 감사받고 있는 국방부라든가 관련 기관에 입틀막 하지 마라. 자꾸 입틀막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용어를 쓰지 마라. 이런 걸 하지 마라 하니까 네. 그 답변의 기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호통을 썼더니 호랑이가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제가 평소는 되게 온화합니다. 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CCTV 영상도 재판 네. 과정에서 생생히 볼 수 있었는데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에서 박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게 특검팀의 내란 수사에도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실제 내란 재판부와 사법개혁이 필요하죠. 스스로 재판부가 그런 필요성을 자꾸 얘기하는 것들이 이런 거라고 봅니다. 박성재라든가 전 장관 같은 경우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 지금 CCTV에 본인들은 아니라고 했는데 CCTV에 아주 관여된 정황 증거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네. 않습니까? 사실 대국민 사기극을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해서 강요들이 했던 것들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시킨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사법개혁이 저래서 필요하구나.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걸 인식시키고 있잖아요. 네. 스스로 이런 그 개혁의 길을 가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특검은 지난해 10월, 11월 즈음에서 드론 작전 사령부가 평양 등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작전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당시 대통령실에 직접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계시는 건지? 당연하죠. 사실은 평양 같은 데 무인기를 보내서 그것도 김일성 일가를 욕하는 전단을 네. 보낼 정도면 바로 예전 같으면은 국지전이 벌어집니다. 북한 군부에서 그것을 그대로 있겠습니까? 군사적인 대응을 하고 도발을 할 텐데 네. 이런 중체대한 것은 대통령 지시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그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연히 지시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이루어졌을 텐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10여 차례 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또 뭐 풍선을 이용한 전단도 이번에 밝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전쟁을 막아야 되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전쟁을 유발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말 공로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되고 이것은 대통령 지시 없이는 상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하기 때문에 내란 특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정확한 수사로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네. 북한이 최근 열병식에서 화성 20 등 다양한 무기를 네. 선보였습니다. 우리 국방에 위협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네, 상당히 우리에게는 위험 요소가 네. 되죠.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협을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 전력을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내년 국방 예산도 평소보다 8.2%나 상향된 66조 2천억 원을 네. 국방비를 책정을 해서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삼축 전력이라든가 이런 한편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한미 동맹을 강화해서 연합 방위태를 강화하면서 네. 그런 확장 억제 전력을 실효화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빨리 남북한의 평화의 물꼬를 터서 네. 평화 시대를 만들고 나중에는 비핵화의 길까지 가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세 가지 트랙을 이재명 정부는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어떤 대화 국면을 위한 노력을 하지만 아직까지는 북한의 응답이 오지는 않습니다. 네, 직접적으로. 그렇죠. 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두 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통일부 장관으로서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통일부 장관의 의도는 우리 남북한은 하나이면서도 현재 둘이다. 그래서 평화 시대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한 국면을 얘기한 것이지 네. 궁극적으로 영구한 두 국가를 얘기한 것은 아니다. 네. 통일부 과정이지 영구한 과정, 목표는 아니다, 이런 그렇기 말씀이군요. 때문에 통일부 장관은 어떻게든 통일을 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은 저는 충분히 그러한 주장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김병주 의원 지금 재선이신데요. 내년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 후보로 자주 거론됩니다. 네. 경기도지사 내년 출마하십니까? 지금 사실 그런
경기도지사를 나가라는 여러분들의 권유들이 많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내란을 돌파한 그 돌파력과 추진력,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국정 철학을 잘 아는 김병주가 나가야 되지 않냐 해서 제가 3주 전부터 헌정사상 처음 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국민께 물어본다. 네. 우리 도민께 물어본 데서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추천해도 하는데 도지사 나가는 게 좋겠습니까? 라는 네. 질문을 저희 채널이나 여러 방송에서 했는데 많은 분들이 나가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나름 아직 결심은 안 했지만은 사실상 붙인 셈으로 들립니다. 네, 좀 뭐 여러 가지 준비하려면 비전이라든가 구체화해야 되고 또 저는 지금이 국민 주권 시대지 않습니까? 네.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당은 당원이 주인인 나라. 저는 경기도도 도민 주권 행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도민과 처음부터 나가도 되느냐 결심부터 지금 의견을 묻고 만약에 결심이 선다면은 공약도 도민과 같이 만들어가고 비전도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차근차근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국민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다. 몸을 사리지 않는 군인 정신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병주 의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봅니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김미연 RN서치 소장,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진영 부원장님,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 지금 중반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야 여전히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을 놓고 2라운드 공방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 주도하는 국회 법사위는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집중하는 모습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네. 그러나 이게 대통령실과 조율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냥 법사위가 주도하는 상황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슈를 끌고 가고 사법개혁의 명분을 만드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고 봅니다만은 네, 구체적인 성과, 뭐 예를 들자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게 한다거나 또는 뭐 국민들이 불만이 많은 직위원 판사가 재판을 회피한다거나 이런 상황은 못 만들어낸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면 이걸 국정감사 이후에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로 돌리면서 사법개혁 이슈로 좀 전환하는 것이 국민들의 시선이라든가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방법이 아닐까 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부 조국혁신당 등에서 주장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우겸 전 의원님,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위반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법사위 국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그 법사위원장에 대한 그리고 독선적인 감사 진행 방식에 대해서 국민들 피로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주변에서 듣게 되고요. 특히 요번에 그 법사위에서 물론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조요토미 히데요시로 그 해프닝을 벌인 그런 일이라든지 또 현장 국감에서의 그런 일들 때문에 민주당은 사실 이 법사위 국감을 통해서 얻은 것보다는 네. 상대적으로 잃은 것이 더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상권 분립 위반이라고 국민의힘은 얘기하는데요. 과연 민주당은 상권 분립에 대한 개념 정립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법원장을 반드시 불러서 얘기를 들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그럼 대통령도 불러야 되는 것 아니냐 네. 이런 반론까지 제기가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법관을 증언한다든지 또 내란 재판부를 만든다든지 왜 늘 주장해왔던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를 줄여보겠다는 그러한 누구에게 보여주는 식의 그런 법사위가 진행됨으로써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그렇게 크게 법사위를 통해서 실익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지전 부원장님, 국민의힘은 사실상 모든 상임위에서 김현지 실장의 의혹을 언급하면서 국회 출석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 정쟁을 위한 스토킹 국감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요. 지금 철진한 색깔론까지 나오고 있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코미디죠. 네. 우리 옛날 속담에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이 있었고요. 윤석열 정부 때 김건희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봤을 때는 우리가 집권했을 때는 늘 비선 실세가 있고 국정농단을 하는데 저 당도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이런 일은 국민의힘에만 있는 일입니다. 저는 뭐 김현지 씨가 국정감사에 나와도 된다고 봅니다. 네. 다만 6개 상임위 다 나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고요. 뭐 지금 국토위에서 부르는데 국토위에서 부르면 또 대장동 질문할 거 아닙니까? 법사위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사 교체권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총무비서관 재직 시절의 일이 아닙니다. 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총무비서관 재직 시절의 이야기 이것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이 국정감사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정된다면은 뭐 국회 운영위 정도는 비서실장과 함께 배석하는 정도로 참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짐작해 봅니다. 배종찬 소장님, 국감 첫 주 여야는 고성과 막말, 막장 사진, 욕설, 뒤섞인 난타전을 벌였는데요. 이른바 쇼츠 영상에 나오기 위한 좌충우돌 쇼츠 국감이라는 평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국감 쇼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런 이유는 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기 때문에 이때 좀 인지도를 올려보자. 그러니까 과거 국감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본인의 인지도를 이제 집중 부각하는 그것이 설사 부정적이라도 마치 자신의 부고 외에는 다 좋은 것 아니냐라는 정치권의 격언처럼 그래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고성방가가 아니라 고성국감이다. 개그 콘서트 필요 없는 개그 국감이다. 이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도 오랫동안 데이터를 분석해 왔습니다만 인지도를 높이는 거 필요하지만 그 인지도가 높아지는 것만큼 지금의 국회는 비호감이 높아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정말 국민들이 오히려 존중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충성도가 높은 인지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비호감이 급격히 확산되는 이른바 안습 지금 인지도 또 국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연 소장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나온 문지석 부장검사가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해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 내렸다고 밝힌 건데요. 문 부장검사의 눈물 고백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봤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매우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전직 검사도 아니고 현직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자기의 상관을 고발한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분이 얼마나 그동안 고뇌의 밤을 보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문제는 이분이 그 말씀하시는 가운데 가장 또 저는 가슴에 와닿는 게 그 200만 원 그 돈을 주지 않기 위해 네. 이 쿠팡에 일종의 꼼수를 부린 것에 대해서 뭐 자기 고백을 하는 걸 보고서 저는 이거를 본 많은 국민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검찰 개혁 아닙니까? 네.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을 상기시키는 왜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상가께서는 무혐의 처리하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를 봤을 때 국민들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국민들의 피로감이 지금 높아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찰 내에 이런 간행은 그냥 둘 수 없지 않겠냐 하는 그런 전반적인 여론 형성에도 저는 이 장면이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지전 부원장님, 방금 전 김미연 수장이 얘기했듯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문 부장검사를 언급하면서 진실을 말한 문지석 검사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이러니 검찰 개혁하자는 거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네, 원래 검찰이 존재하는 이유가
인권의 보호입니다. 네. 경찰의 수사로부터. 그런 측면에서 문 검사가 본질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기소하지 않을 권리도 검찰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 권리를 이번에는 특권층,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쿠팡을 위해서 활용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요. 좀 더 의심해 보자면은 윤석열 정부의 쿠팡 관련자들이 많이 진출을 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혹시나 권력 핵심부와 기업 간의 교감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라는 의심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우겸 의원님, 앞서 집중분석 코너에 출연했던 김병주 의원이 캄보디아에서 감금됐던 한국 청년 3명 구출한 상황 소개도 했는데요. 어제는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송환됐고요. 근데 이들 송환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떤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원래 그 문제가 됐던 거는 사망한 대학생 네. 그리고 이제 취업 사기 등으로 강제로 피해자가 된 사람들을 어떻게 구출하느냐가 핵심 포인트였거든요. 네. 그런데 아무튼 안보실장까지 가가지고 60명이 넘는 사람을 송환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그냥 피해자가 아니고 피해자이면서 가해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되어 있다가 수갑을 차고 들어와서 곧 영장이 발부될 대다수가. 네. 그래서 들어온 사진을 보면은 뭐 이렇게 다리에 이렇게 조폭 문신도 있고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취업 사기를 당해가지고 가가지고 실종된 상태로 지금 피해자가 된 그 사람들을 일단 구출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김병주 의원이 한국 청년 3명을 구출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 구출했다 그러는데 구출하기 전에 탈출을 해서 보호를 해서 지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범죄 행위에 가담한 전력이 있대요. 네. 그래서 사진이 나왔는데 팔, 어깨서부터 이렇게 그 조폭 문신이 네.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위 피의자 이전에 피해자를 집중적으로 그 보호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점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강조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말입니다. 네. 지금 김병주 의원 3명, 그다음에 그 이전에 박찬대 의원이 2차례에 걸쳐서 16명을 구출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피해자의 부모가 오죽 답답하면은 유력한 민주당의 국회의원한테 호소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단시간에 구출이 돼요. 그런데 왜 한국에 경찰도 있고 나름대로 시스템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안 됐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 꼭 국회의원, 유력한 국회의원이 나서야 이렇게 단기간에 구출이 되냐는 거예요. 시스템이 왜 안 움직이냐는 것이고, 또 하나는 60명을 이렇게 데려오면서 이 사람들이 가해자이기도 하나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먼저 이런 식으로 송환을 해야 이제 그 발본이 된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코리아 데스크 얘기를 했는데 결국 코리아 데스크 못했어요. 네. 그러면서 캄보디아 당국이 전방위에 걸쳐서 단속을 한다고 약속을 했고 뭔가 구출이 되거나 그러면 한국 정부에 조속히 알려주겠다고 했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캄보디아 정부의 선의에 의존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캄보디아 당국과 지금 이 범죄 조직 간의 그 밀접한 연관고리를 지금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야당이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만 한다고 반발할 것이 아니라 진작에 서둘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해야 됐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캄보디아에 대해서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지렛대가 없는가? 그걸 가지고 코리아 데스크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해나가지 않으면은 이 문제 해결은 요원할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는 거죠. 앞서 이제 김병주 의원은 코리아 데스크보다 더 한 발 나가서 직접 우리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요청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다 이런 얘기는 한 바 있습니다. 박진영 부원장님, 민주당은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 청개구리식 비난이다라며 반박하고 있는데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 그렇죠. 네. 사안이다, 국민의힘에서 이런 얘기죠. 이야기하는 왜 범죄자부터 송환하느냐. 범죄자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네. 다만 범죄자냐 피해자냐를 떠나서 우선적으로 송환할 수 있는 방법론이 가능한 사람들부터 송환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은 범죄자 윤석열 씨를 왜 그리 옹호합니까? 그분의 인권에 왜 그리 관심이 많습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의 태도를 보면요, 나라가 망하거나 또는 국민이 죽더라도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만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부분은 총체적으로 현재의 정부가 책임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부만의 책임은 아닌 겁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하고 있고요. 특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의 관료적 태도, 이게 네.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외교 행위를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여야가 맞대고 구조적 혁신을 만들어 가야 되고, 우리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외교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네. 뭐 그렇게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피의자냐 피해자냐,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송환을 두고 두 번 말씀 들었습니다만 온도차가 분명한데 네. 민심은 어떨까요? 그 지금 우리 국민들이 캄보디아 사태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대 청년이 지금 못 돌아오고 있다. 피해 당하고 또는 피해자일 수도 있고. 근데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정말 말 그대로 여야의 무능을 그대로 우리 국민들은 고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앞서 이제 우리 정우갑 앵커께서 말씀드렸던 대로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수익 고임에 빠져서 캄보디아의 프놈펜 공항에 도착해서 감금되고 구타당하는 그 상황까지는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이 피해자들을 장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다른 또 지인들을 끌어들이거나 또는 이 온라인 사기에 연루시키거든요. 이때부터는 피의자가 됩니다. 네. 피해자로 전환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성격은 뭐냐? 피해자가 피의자가 되는 이 상황을 이 캄보디아의 웬치라고 하는 범죄단체, 독고산이라고 하는 범죄단체에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이 캄보디아는 부패돼도 너무나 부패된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출신의 푸젠성 출신의 이 프린스 그룹의 천재 회장의 경우에는 행방이 묘연해졌고, 이게 온라인 사기와 각종 암호화폐 사기, 미국과 영국은 철저한 이 수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캄보디아의 부패 상황 얼마나 협조가 될지, 또 골든 트라이앵글, 이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북부의 미얀마 그리고 라오스까지 연계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번갯불에 콩구워 먹는 어떤 인기응배식 대응이 아니라 철저한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미연 소장님,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를 넘어서 동남아 전체를 대상으로 불법 구인 광고를 긴급 삭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캄보디아에 있던 범죄 조직이 동남아 다른 지역으로 거처를 옮기는 것에 대한 선제적 조치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네요.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풍선 효과를 이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번 이 사건을 보면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은데, 왜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20대 남성들이 이런 게임에 빠져가지고 캄보디아로 가야만 했느냐. 저는 이런 문제, 왜 이들에는 왜 한국에서 꿈을 이루지 못하고 캄보디아까지 가서 그런 불법적인 행위에 참가할 수밖에 없었다냐 하는 문제 제기가 저는 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뭐 이 조치가 저는 뭐 여야 잘못이냐 야의 잘못인가를 떠나서 이건 우리 여야의 모두의 잘못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그 일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바로 이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지 않았으나 싶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뭐 여야의 싸움, 논쟁으로 비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왜 20대들이 이런 게임에 빠져갖고 우리보다 더 못 산다는 그런 캄보디아로 건너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거기서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이면서 피의자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고, 왜 그동안 이런 것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저는 정치권도 문제가 있다 보이지만 그것보다는 더 저는 경찰에게도 문제가 있다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물론 이 사건이 발생된 거는 작년부터라는 거는 뭐 익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비록 이번 정권에서 인수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경찰에서 이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이 현안으로 이 캄보디아 문제가 들어가 있었는지도 저는 매우 궁금하거든요. 네. 왜 그동안 그러면 경찰은 알고 있으면서도 손을 놓고 있었던 건가 하는 의문도 들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이 불법 구인 광고를 긴급 삭제하라고 이야기한 것도 매우 잘한 조치지만, 대통령이 얘기하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다른 기관이나 아니면 포털에서 직접적으로 먼저 선제 조치할 수는 없었는가 하는
그런 의문도 좀 듭니다. 지난 정부에서 그 외사국, 그러니까 지금 대외를 담당하는 외사국을 축소시켰죠. 원래는 외사국장이 치안감이었는데 경무관으로 낮춰서 그런 문제점도 지금 최근에 다시 나오고 있네요. 박시전 부원장님,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 끝나자 참모진의 일정 줄이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일정을 줄이고 실무진의 역할을 늘리고 있는데 집권 이제 5달 됐는데 어떤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를 주는 건가요? 뭐 일단은 APEC이죠. 네. APEC이 있고 또 한미 관세 협정을 종결지어야 되기 때문에 굵직한 중요 이슈에 집중하겠다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공직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일일이 만기칠람하지 않더라도 네. 알아서 잘 할 것이다라는 뭐 기대치인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데이터에 근거해서 분석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라라는 점에서 참모진들에게 늘 이야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네. 아무래도 뭐 최근에 그 임문정 검사라든가 백혜룡 그 경정권도 마찬가지인데요. 공직자들은 말이 앞서기보다는 구체적인 성과로서 네. 국민의 안정을 지키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로 얘기하라 이런 네네네. 주문인 거죠. 정우김 의원님, 이재명 정부의 첫 주 중국 대사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인 노재현 동아시아 문화센터 이사장이 임명됐습니다. 노 이사장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에 한중 수교를 맺는 등 이른바 이제 북방 정책에 힘을 썼잖아요. 이런 점이 발탁 배경이 됐을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주중 대사를 소위 그 내려앉히고 9달 동안이나 공석인 상황이었는데 네. 사실 중국을 포함해서 이 4강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마 그 노태우 대통령 당시 1992년에 중국과 그 수교를 한다라는 건 엄청난 역사적인 대사건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노재헌 동아시아 문화센터 이사장도 그동안 그 중국과의 네트워킹에 굉장히 그 주력한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이재명 정부의 중국 특사 방문단에도 지금 포함이 그랬었죠.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위 흑묘 백묘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보수적인 그런 배경 속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사회화가 되었다 하더라도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중국에서는 관시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국 외교부에서도 지금 환영 성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기존의 주중 대사는 그 사실 한국과 중국 간의 역할을 하는 데는 늘 아무리 그 큰 임무를 보내더라도 그 나름대로 구조적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요번에 이런 어떤 한중 수교의 상당히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 같다라는 것을 중국에서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른 그런 의미를 또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한중 간에 산재한 그런 그 현안들이 많은데요. 그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종찬 수장님, 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내란을 반성하지 않는 정당은 민주주의의 파트너가 될 수 없다.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여론은 어떨까요? 그렇죠. 이게 이른바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할 때 인지 부조화, 말 그대로 레크니션 미스매치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나 그 주변의 지도부에서는 뭐 개인 행보다 개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서 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중도 여론에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지금 민주당에서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빌미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중도를 확장해야 되고 이게 당의 경쟁력이 되는 거고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항상 우리가 이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을 분석할 때 비상계엄 손절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그 이유거든요. 왜? 네. 정당 지지율을 이야기할 때 제가 우리 시사 스페셜에서 계속 강조하는 3P가 그겁니다. P는 플러스 P, 이념상으로 중도 확대를 해야 된다. 중도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P는 뭐냐? 항상 대안을 가지고 나온다. 마지막 P는 뭐냐면 이건 사람과 관련되는 것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탄핵 찬성, 탄핵 반대를 했던
당내를 어떻게 통합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인데 정말 이번 이 장동혁 대표의 면회는 중도 여론에는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정우김 의원님,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두고 뭐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이게 당을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온다고 하던데요. 실제 어떻습니까? 이 비판이 나오는 거는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게 뭐 관세 협상도 지금 지지부진하죠. 거기다 지금 부동산 대책을 보면 아마 다음 주 여론에 더 반영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김현지 실장과 관련해서는 그 뭐 충격파가 뭐 스토커 같다라고 민주당에서는 그러지만 민심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사이익을 거의 못 얻는 이유가 뭔지를 성찰해야 되는 마당에 지난번에 제주 4.3과 관련한 영화를 본 것도 그렇고요. 이번에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했다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반드시 뭐 한동훈계라 해서 반발한다기보다 전반적인 그 당의 어떤 미래와 운명을 생각한다면 반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네. 과연 누가 브레인인가? 장동혁 대표 본인이 결단을 내린 것인가? 왜냐하면 대통령도 선거할 때 공약을 세우지만 이 공약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러면 공약을 포기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굳이 10분 동안 만나가지고 뭐 종교적으로 단단히 무장돼 있다 이러한 얘기를 함으로써 중도층으로 확장돼야 되는 그 당을 스스로가 이렇게 벽을 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주는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걸핏하면 지금 정당 해산 얘기하는데 얼마나 편리한 핑계요 빌미겠습니까 이게. 네. 그거를 오히려 장동혁 대표 본인이 제공한다라는 점에서 황당하죠. 네. 박진영 부원장님, 순직 해병 특검팀의 칼끝이 김건희 여사를 향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필 인베스트 대표 사이에 친분을 입증할 핵심 진술을 확보한 건데요. 구명로비 의혹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는 건가요? 배우 성함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네. 영화 배우 한 분이 이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오셔가지고 임성근 사단장하고 이종호 씨하고 같이 식사를 했다라고 함으로써 이제 친분 관계가 밝혀졌는데요. 결국 보면은 이게 모든 길은 김건희로 통한다 뭐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종호 씨는 도이치모터스 공범입니다. 주가 조작 사건 공범이고요. 저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생각을 해보니까요. 윤석열 검사 시절부터 권력이라는 것을 사적으로 활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개인적 이익을 편취하는데 굉장히 길들여져 있다. 네. 김건희 씨가. 이거는 뭐냐면요. 대통령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일 뿐더러 사실은 고위공직자도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그 자리까지 올라갔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결국은 이 내란 특검이라든가 김건희 특검이라든가 최혜병 특검이 김건희 씨를 중심으로 해서 상층부에서 모두가 만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김명수 의원님, 그동안 VIP 경로의 실체가 확인됐지만 왜 경로를 했느냐 이게 규명해줄 구명로비 의혹이 풀리지 않았잖아요. 새로운 동기를 발견한 것이 구명로비 의혹 수사에 어떤 활로를 열어줄까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지금 김건희 여사의 그림자가 지금 어른거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종호 전 대표와 김건희 씨와의 그 친분 관계가 높다는 거는 뭐 이렇게 알려진 사실인데 결국은 이종호 씨의 청탁으로 인해서 VIP가 경로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확실히 뭐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그 실체 뒤에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있다는 것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참 참담할 뿐이죠. 네, 박진영 부원장님,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딸 조민 씨 표창장이 가짜라고 주장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을 고소했습니다. 학교가 실제 조 씨에게 표창장을 발급했지만 그런 적이 없었다고 허위 진술을 하고 관련 기록도 삭제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은 이제까지 조국 정경심 교수를 향한 사법적 단죄라든가 비판이 다 거짓이 되는 거죠. 네. 자,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 이른바 이제 조국 사태라고 하는 시작이 정경심 씨가 사모펀드를 조성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
라는 그 의혹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에 조민 씨 표창장 수준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모펀드는 사라졌죠. 사모펀드는 이제 사라졌죠. 네. 자,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저는 이 최성애 씨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윤석열 검찰이 조국 사태를 이른바 기획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도 이게 사실이라면은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면받은 사건을 재심하는지 제가 아직 법률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은 네. 어떤 형태로 뭐 검찰 과거사이든지 또 다른 수사의 방법이든지 이것은 진실은 규명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우김 의원님, 외신들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를 순방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비공개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회담 성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우리가 지금 회담 성사 가능하다라고 단정해서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네. 논의를 했을 거라는 거는 굳이 뭐 외신에 나오지 않아도 우리가 그거는 얼마든지 추론이 가능한 것이고요. 네. 단지 이번에 영박 1일로 뭐 한다 그러더니 1박 2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중국 때문인 건지 아니면 북한과의 번개 회동 때문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신경이 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회담 성사 가능성보다 더 문제인 것은 만약에 회담이 성사됐다. 이거는 우리에게 또 다른 부담과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은 애초부터 미국이 계속 편지 보내고 소위 러브콜까지는 아니라도 콜을 하는데 그동안 외면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김여정을 통해서 했던 주장이 뭐냐면은 핵을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네. 핵을 포기하기는 할 수 없고 군축이라면 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계속 그 반응을 보이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만난다. 그럼 북핵은 인정하고 단지 미국까지 도달하는 ICBM만 자제하는 걸로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방증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라고 좋아할 수 있겠느냐. 네. 그래서 회담이 성사돼도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미리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배종찬 수사님, 트럼프 네.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미중 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열릴지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특히 우리에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경주 바로 에이펙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대통령의 국정 운영, 경제와 또 외교와 안보 그리고 소통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서 히토류를 비롯해서 미중 정상회담이 얼마나 극적으로 좀 더 부드럽게 또 타결되는 상황으로 전개된다 그러면 와 한국이 일종의 중재 역할을 한 셈으로도 또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 미중 간의 정상회담의 결과가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 특히 이제 관세 협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관세는 말 그대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영향을 주는 이 경제 그다음에 플러스 S 이 외교 안보까지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에이펙 전까지 지금 굉장히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군요. 이 관세 협상이 얼마나 잘 조율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연 수장님, 우리나라로서는 지금 관세 협상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 만나서 최종 사인을 할 수 있느냐라는 데 좀 집중돼 있잖아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뭐 10일 안에 타결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뭐 시간이 좀 모자라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사인하는 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한번 사인을 하면 물을 수도 없는 거고요. 역시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지금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 디테일을 상당히 이제 세밀하게 살펴야 되는 문제가 지금 남아 있다고 보여지고 네.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이 최종 사인을 하려고는 원하겠지만 저는 이 최종 사인하는 게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보여지지 않고요. 저는 뭐 좀 더 시간을 갖고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보여집니다. 박진영 부원장님, 이재명 정부가 규제 지역 확대와 대출 한도 축소 등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 당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제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는 효과는 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네. 상승 곡선이 꺾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결국은 이게 공급의 문제인데요. 공급이 있어야지 이제 수요 공급이 균형이 맞춰지는데 주택이라는 것이 1, 2년 사이에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면은
다시 또 부동산이 치솟을 가능성은 있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접근법에 있어서 정부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처와 기존의 행위에 대해서 좀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역대 서울시장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 뉴타운 외에 네. 적극적인 공급 정책을 펴왔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비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저는 지금 이게 신도시로서 공급이 불가능하다면 도시재생 방식의 빈집이라든가 또는 뭐 서울 시내에 제가 알기로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 건물이 한 81개 정도 있습니다. 네. 총 그렇게 해서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한 4, 5만 가구 정도의 공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특히 청년층들에게 공급을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우겸 의원님,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좀 여야의 입장은 뭐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방금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민주당은 이 부동산 폭등의 원인이 뭐 이 정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윤석열 정권 오세훈 서울시장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까 그 캄보디아의 한국인 구금 문제도 그렇고 이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요. 이거는 정파적으로 얘기할 사안이 아닌 거는 분명하잖아요. 네. 그런데 부동산 폭등의 원인을 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서울시장이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만큼 동감할지를 민주당이 좀 성찰할 필요가 있어요. 부동산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때 올랐고 문재인 대통령 때 많이 올랐고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이념의 왼쪽 정부가 들어서면은 집값은 반드시 오르게 돼 있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비등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15 대책이라는 것은 이재명 정부 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정권 들어서 강남 3구뿐만 아니라 한강벨트가 막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서울의 25개 구는 말할 것도 없고 경기 남부의 12개 지역까지도 다 묶어놨는데 왜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거 더 큰일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겠습니까? 네. 그거는 바로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부동산과 관련해서 그나마도 집값을 안정시킨 대통령이 누구냐? 물론 나중에 역사가 평가를 하겠지만 아까 왜 중국과의 수교를 한 노태우 정부 때 200만 호 공약을 해서 분당과 일산을 건설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이명박 정부 얘기하셨는데요. 뉴타운뿐만 아니라 그 서초 근교에 보금자리 주택 같은 거 해갖고 어느 정도 안정을 시킨 것은 인정하셔야 되고요. 박원순 시장 때 그 도시재생 비슷한 거 했는데 효과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집값은 잡아야 되겠고 단기적으로 본물 터지는 거를 막은 것처럼 하지만은 이 시장과 맞짱을 뜨는 것 같은 이 정책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지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 현실입니다. 김미연 수사님, 이번 부동산 대책이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지율에 미칠 영향은 어떨까요? 특히 뭐 서울 경기 지역의 경우 내년 지방선거까지 여파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하네요. 근데 이제 그 부동산 정책은 뭐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아주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데요. 이 부동산 정책에서 규제를 완화를 하거나 강화하거나 어느 쪽을 하더라도 정치적 부담감은 다 작용을 합니다. 근데 부동산 정책은 아시다시피 어느 정권이든 손을 댈 때마다 문제가 되어 왔었는데요. 지금 아까 우리 그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 부동산 정책도 저는 심리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왜 진보 정권만 들었으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냐? 윤석열 정권에서는 괜찮은데 왜 폭등하느냐? 하는 그런 게 있는 데다가 진보 정권이 들었으니까 집값은 반드시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그 내재적인 것을 한 번쯤은 충격파를 줄 필요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10월 이번 조치가 이런 심리전, 이런 생각에 어떤 그 충격파를 준 것만은 사실이다 이런 생각이 네. 좀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것이 이 사고 팔고 하는 것에 있어서 유권자들이 내 재산을 매각하는 데 있어서 허들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이 허들을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과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배 수장님, 이재명 네.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에서 54%, NBS에서 56%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대통령 지지율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여전히 50%대 중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로 보면은 조금씩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 이 점이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앞서 이제 여러 패널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흥분하는 이슈가 바로 부동산이고 또 입시고 또 그리고 지금 한국 시리즈거든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이슈들에서 결국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영향을 주는 것은 ESC다. 경제 그러면 부동산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이게 지방선거에 당장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관리를 해낼 수 있냐. 또 두 번째는 이제 S 외교 안보인데 여기는 경제 이슈와도 함께 포함되는 관세 협상, 한미 관세 협상 그리고 캄보디아 이슈 마지막으로 C인데요. 이 C가 중요합니다. 또 커뮤니케이션인데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의 원인을 지적하면서 당정 간의 이 개혁과 관련된 온도차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호김 의원님, 정당 지지율을 보면 갤럽에서 민주당 39%, 국민의힘은 25%, NBS에서는 민주당 39, 국민의힘 23%를 기록했습니다. 여야 지지율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도 내려갔고 민주당도 이제 30%대인데요. 국민의힘이 각각 25%, 23% 나오잖아요. 반사 이익을 못 받는다라는 것이 이 수치로 지금 증명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반사 이익을 못 받는 행동들을 아까 장동혁 대표 얘기도 했지만 그래서 반사 이익을 받으면서 대한정당으로서 국민들 특히 중도에 있는 아직 당에 대해서 그 지지가 명확하지 않은 유권자들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취임한 지 반년도 안 됐는데 저는 적기가 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볼 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서울이라든지 또는 충청 지역에서 예사롭지 못한 움직임이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민주당은 자칫 오만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상당히 자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김미연 수사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사이의 지지율 격차가 갤럽에서는 15%포인트, NBS에서는 17%포인트 났는데요. 당정 간 지지율 격차가 시사하는 바는 뭡니까? 결국은 이제 대통령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지지율을 지금 견인하는 모양새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뭐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게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40% 선을 이탈해서 30% 지금 후반대로 나오고 있는 걸로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도 뭐 소폭 하락해서 54%인데요. 근데 저는 이 지지율에 대해서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정치에 대한 불신이 상당합니다.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네. 지금 이 모닝 컨설트라고 이 미국에서 이게 조사하는 걸 보면요. 세계 24개국 지도자들 지지율을 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 50%를 넘는 사람이 4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지한다는 의견이. 물론 근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57%로 뭐 세계 2위를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네. 이 인도의 무디 총리가 뭐 72%를 기록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40%대 아니면 30%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이 전체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현직 정치인들에 대한 불만 그리고 이게 신뢰도가 매우 낮다고 보여지고요. 더불어서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런 거를 보면 이 국민들의 피로감이 지금 매우 높다고 보여지죠. 왜냐하면 이 사법개혁에 대한 논란도 이 말끔하게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빅스피커들이 당내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 빅스피커들이 각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지금 혼돈 상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모두 이제 지지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아까 대통령이 지금 나오고 있었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또 너무 많이 간섭을 한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왔었는데 대통령이 이제 이걸 또 파악을 하시고는 만기칠람하지 않는 모양새를 보여주겠다 하는 것도 저는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 문제에 대해서도 마치 이것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을 끌어내릴 요소로 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
캄보디아 문제는 대통령 지지율에 그다지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지금 대통령에 영향을 줄 그 지지율 요소로서는 저는 경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추석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아직까지는 잡혀져 있냐는 모양새를 보이기 때문에 이 물가라든가 경제 그리고 이 실업률, 취업 문제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내년 지방선거 잠시 말씀하셨는데요. 정우김 의원님. 네. 아무래도 뭐 서울, 경기, 부산 관심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 또 막상 그 지방선거가 다가오긴 하는데 시간이 많이 남았다면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시점이고 언제든지 중간에 돌출 변수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서울시장의 경우는 아무래도 여기서 그 다선을 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로 유리한 데다가 이 서울 시민들의 경우는 부동산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근데 네.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 표를 받은 것이 압도적으로 강남 3구에서 많이 받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부동산 정책은 그 소위 강남 3구에 있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소외감을 느끼거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그 실제로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몽땅 똑같이 규제로 묶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다가 집을 사야 할 젊은 사람들을 더 좌절시키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런 부동산 정책 같은 것이 기존의 오세훈 시장에게 유리하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네. 그 내년 6월이면 아직도 시간이 많은데다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오히려 본인도 본인이지만 국민의 힘의 어떤 그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예를 든다면 윤어겐이라든지 또는 탄핵을 반대하는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을 가지고 계속 지지층을 결속시키다 보면은 실제로 필요한 중도층이 이탈되는 네. 그런 것을 오세훈 시장이 오히려 의식하면서 거리를 두는 기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진영 부원장님, 민주당 뭐 여전히 이제 지방선거 관심이 클 텐데 민주연구원 차원에서도 분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서울, 경기, 부산, 특히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현 박형준 부산시장 전재수 장관 뭐 상당히 오차 범위내에서 접전을 보이는 것으로 나오네요. 서울시장 선거 사전 여론조사를 저희가 봤습니다만 네. 현역 시장이 도전자들을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으로 이기고 있다면 실제로는 뒤집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정권 초창기에 있는 선거는 웬만하면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밀어주자는 심리가 이제 작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웬만하면 민주당이 승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부산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여론조사가 전재수 해수부 장관을 불러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측을 하는데요. 해수부 이전에 좀 속도감을 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민주당이 전국을 잘 이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지금 검찰개혁이라든가 사법개혁 등 정치 이슈는 핵심 지지층이 탄탄한 수도권에서는 프레임을 잘 짜서 승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만은 부산과 같은 핵심 지지층이 약한 곳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곳에서는요, 정권 초창기 선거는 대통령을 내세워서 국책 사업을 한다거나 지역의 수건 사업을 해결하면서 지역의 민생을 돌보는 방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조언 드리고 싶네요. 네. 배 수장님 보시기에 내년 지방선거의 핵심 이슈는 뭐가 될 것 같습니까? 뭐 가장 큰 이슈는 부동산이 될 수 있을 거고 또 중요한 것은 지방선거는 뭐 기초의원 강력의원부터 시작해서 또 강력단체장, 기초단체장까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50% 이상을 계속 유지하느냐, 아니면 또 다른 수치가 나오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런 기준이 네.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면수 소장님은요? 저도 경제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범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문제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발표된 이 부동산 대책으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나 전반적인 선거 흐름 판세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네 분 말씀 감사합니다. 무조건 일단 안 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일단 돼라는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 합리화 전략 회의를 통해 정부의 규제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도 아닌 공무원들이
답을 미리 정해놓고 규제부터 하는 행태를 지적한 겁니다. 규제야말로 성장을 가로막은 장애물로 규제 패러다임의 전면적 전환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일본의 성장률을 1.1%, 미국은 2.0%로 내다보면서 한국은 0.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독과 통제에서 지능과 육성으로 규제 족쇄부터 서둘러 걷어내고 기업과 신산업 성장을 도와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직사회를 독려하는 동시에 입법 작업에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